의견으로 인해서 한번 좀 흔들어 놓고 싶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베니 샌더스가 좀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폴리티컬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말을 쓴 사람을 제가 뭐 익히 들은 기억이 없는데, 저는 저의 작은 불꽃이, 제가 뭐 교육가 출신은 아닙니다만, 저한테 뭐 이번 그 조명진의 진로 멘토 책을 내고 한국의 진로 진학 선생님들 협의회에 의해서 대한민국 진로 교육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제시해달래요. 거기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육혁명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같은 인물의 뭐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저를 분석해 봤습니다. 저는 본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또 얘기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한 것들은 그냥 슬라이드 상에 있는 얘기들을 일부러 다 언급하지 않고 그런 나눔 쪽으로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다리는 이겁니다. 영국에 있는 혹시 여기 뭐 영국에 저기 가보신 분 있어요? 뉴카슬? 런던은 가보셨지만 뉴카슬까지 가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런던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바로 지금 뭐죠? 이쪽이 뉴카슬이고 이쪽이 게이트스헤드입니다. 2001년에 만든 다리인데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다리가 명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크니스 이런 다리는 세계에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창의적인 거예요. 창의적인 다리기 때문에였는데 제가 우회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3년 전에 밑에 사진은 구글에서 검색했는데 이 다리는 차가 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만 건너갈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엔지니어와 아키텍트가 이 다리의 컨셉을 윙킹 브릿지, 윙크하는 다리, 블링킹 브릿지, 눈 깜짝하는 다리 컨셉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시도하지 않은 컨셉으로 이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리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창의력,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폭을 제가 조금 더 넓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뭐 성경 말씀 중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창의성, 창의력은 뭐냐? 전도서에 저는 딱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우리는 그냥 연결시키고 상관관계를 찾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창의력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범주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과정인 것뿐인데 제가 창의력이가 뭐냐 했을 때 이제 백지에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전혀 새로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의력은 베리에이션, 변형이다. 그리고 규칙 안에 있는 변형이지, 그러니까 변형 속의 규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4, 알파벳 숫자입니다. 26, 우리 훈민정음의 숫자입니다. 88, 뭐의 숫자인지 아십니까 혹시? 피아노 건반 숫자입니다. 여기 맞추셨나 보죠? 피아노 전공하세요? 피아노에 일가견이 있으시군요. 검은 건반, 흰 건반 수가 88이에요. 지금 이제 준비한 음악을 이제 듣겠는데 먼저 첫 곡 들어주실래요? 아시는 곡인데 두 개를 제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노래 준비가 됐습니까? 저희 방송실에 이건 베토벤 먼저 상관없습니다. 일단 드뷔시를 먼저 들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준비된 걸로 해주세요. 지금 베토벤의 월광 갑니다. 앞에 부분이 아니라 지금 8분 6초에 맞추셨군요. 앞부분은 잘 아시죠? 저음 부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예, 거기 정지. 예, 정지. 예, 거기 다시 다 돌아갈 거예요. 드뷔시로 가겠습니다. 드뷔시 달빛이요. 예, 상상 속으로 지금 들을까요, 우리? 아까 이건 아직 베토벤입니다. 드뷔시의 달빛. 아까 들어오실 때 뭐 좀 들렸었죠? 제가 입으로 할까요? 제가 예. 네. 아, 이거 아닌데요. 드뷔시의 달빛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드뷔시의 달빛. 예, 클레어 드 룬. 예,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 아시는 곡인데, 예, 저는 이거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제가 하는 건데, 예, 드뷔시의 달빛이 주는 느낌과 베토벤의 월광이 주는 느낌이 예,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대비를 시켜 보시는 거죠. 소재는 똑같은 문라이트 달빛이고, 예, 프렌치로 클레어 드 룬, 독일어로 몬샤인, 예, 둘 다인데 월광이나 달빛이나 예,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찬물이나 냉수나 예, 다 그게 그겁니다.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예, 드뷔시의 이 곡의 분위기와 다시 베토벤으로 갈까요? 예, 베토벤으로 갈까요, 다시? 예, 베토벤의 전주 부분은 이미 아시는데 이 뒷부분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15분 중에 8분 6초 뒤에 달빛을 보면서 심하게 표현했으면 막 뭘 부시는 것 같아요. 예, 뭐좀 어떻게 보면 이 박력, 좋게 말하면 박력이죠. 박력이고 좀 격하게 말하면 격정적인 게 어떻게 달을 보고 이렇게 격정적일 수가 있지? 예, 뭐 이런 부분. 예, 이거 보세요. 이거는 네, 조금 약간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조금 심기가 불편할 때 이거 틀어놓으면은 좀 뭐라 그러죠? 카타르시즘 그런 게 옵니다. 제가 월광의 이 뒷부분을만 이렇게 돌려서 들어요. 그러면 그 효과를 봅니다. 그 뮤직 세라피를 제 스스로가 택하는 곡이 이겁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 월광의 앞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저음이에요. 베이스 부분. 예,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게 지금 뭐죠? 예, 제가 다시 앞으로 갔군요. 예, 그냥 영어 표현이 먼저 떠올라서 제가 썼는데 언어가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는 한 렌즈죠. 그걸 뿐만 아니라 언어가 창의력에 영향력을 끼치는 원천입니다. 바로 이 두 곡, 드뷔시의 달빛과 베토벤의 월광을 제가 대비해서 드린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어에서 달은 한국처럼 라룬 여성형인데 독일어에서의 달은 데어 몬트 남성입니다. 작곡가한테조차도 그날의 심경 뭐 어떤 걸 다 떠나서 베토벤이 달을 볼 때 데어 몬트 남성으로 느끼고 본 거예요. 이 곡이 갖고 있는 그 남성미, 저음 부분의 그 베이스의 느낌, 고음 부분에서의 이 박력, 예, 누가 보더라도 네, 남성적인 거고 둘 다 남자 작곡가이긴 합니다만 드뷔시의 달빛, 여자의 사뿐사뿐 걸어가는 느낌, 그런 우아함,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예술가한테조차도 그가 쓰는 언어가 바로 창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아까 앞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예,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우리 사고를 지배한다. 예, 그거의 한 예로 이걸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24년 살고 예, 그 중에 이제 여기 이탈리아 빼놓고는 제가 직접 살아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강연 주제에 대해서 그 아까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독자로 살다 끝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저자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 제 강연이 맞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그 중에 제가 그 넘겨간 슬라이드가 있는데 바로
누구한테 들은 대로 말하면 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say what you see, not you are told. 배운 대로 말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말해라 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슬라이드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5나라의 분류, 누가 다른 사람이 분류한 걸 제가 인용한 게 아니라 저의 분류예요. 제가 20년간 본 유럽에 대한 저의 분류예요. 근데 이거 뭐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혹시 여기 삼성에 근무하는 분 계십니까? 저기 뭐 집에 계시는 분 중에. 예, 그럼 그 얘기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요. 이 5나라가 왜 흥미롭냐 하면, 유럽연합 국가가 28개국인데 이 5나라가 모두 다 자동차 산업의 선진국입니다. 예,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뿐만 아니라 세계 항공 산업에도 여전히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예, 뭐 에어버스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인 항공 방산인 전투기도 만드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과 독일과 영국과 이탈리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스웨덴이 그리펜,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 그러니까 자동차 기술, 항공 기술 다 앞선 나라들이란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일을 저는 논리적 창의성이라고 얘기했는데, 1517년에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도 하지만 마틴 루터의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 전에 사제들만 읽었던 성경을 우리 평신도들이 읽게 만들어준 게 마틴 루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또 다른 큰 역할이죠. AD 400년경에 제롬이 헬라 히브리어로 된 것을 라틴어로 옮겨놓은 성경이 1100년 동안 라틴어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1100년 만에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에서 프랑스어, 영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 영향을 끼친 거고, 괴테와 실러 같은 문인들, 그리고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그러니까 독일어의 발달이, 여러분들 그 언어라는 게 물론 독일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도 있습니다만, 읽을 거리가 있어야지 언어가 발달해요. 예, 특별히 독일의 철학자들이 많은 점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한글이 1446년에 만들어졌지만 금방 보급이 안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초의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 뭐죠? 그 다음입니다. 그게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한글 창제 166년 뒤에예요. 한글 창제가 1446년이면 이건 1612년인가 걸렸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린 이유는 한글로 쓰여진 읽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수단이 있었는데 읽을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 읽을 거리 있죠. 예, 또 이런 괴테, 실러 읽을 거리 있죠. 철학자들이 만들어 오니까 갖고 있는 논리성과 체계성, 그런 면에서는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장조, 단조, 박자 지켜서 그 안에서 창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독일 사람들의 창의성을 논리적이다 창의성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프랑스인 경우에는 독일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작곡가들 뭐 대거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 이름 써 있는 이게 다 독일 사람들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라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어서 드리면, 그러니까 문화 전통의 바탕을 둔 창의력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할 게 아니라 나름 문화 전통, DNA가 좀 있어야지 잘하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걸 덤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독일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동차 산업입니다만, 가솔린 엔진, 포드 미국보다 20년 앞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음악가들도 그렇고 문인들도 그렇고 함께 협업을 해요. 혼자 작품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하이든과 뭐 베토벤, 또 뭐 브람스, 또 뭐 드볼작, 물론 다른 나라 사람이긴 합니다만 서로 협업들에 의해서, 또 괴테와 실러도 그렇고 함께 잘 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조립하는 거, 함께 만드는 걸 잘합니다. 세계적인 솔리스트는 없지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는 많아요, 독일에. 함께 하는 걸 독일 사람들이 잘하는 점에서 독일의 이제 자동차 산업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써 있는 지금 앵그르부터 푸센까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화가도 있겠지만 생소한 화가들 모두 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미술이 발달한 나라에 여기에 제가 언급한 그 화장품 회사들, 특히 로레알은 세계 최대의 화장품 회사예요. 미술이 발달한 나라에 화장품 회사가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 분모가 뭐죠? 시각적 미의 추구예요. 제가 여기에 로고들 쭉 써놨는데 프랑스 이런 문화 전통의 바탕을 둔 프랑스 국제 경쟁력, 여기 로고에 다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명품들이 대부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클래식 음악, 역시 그 까트리느 디프레 첼로 음악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여기? 첼로 음악까지는 아닙니까? 아까 마치신 그 여성분이 이제 이름은 뭐 프렌치지만 영국 첼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주로 하는 곡이 엘가 곡이에요, 엘가. 이 사람 정도는 이제 영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수준은 아니에요. 뭐 엘가 브리튼 정도 있지만, 하지만 대중적인 창의성, 여기에 써 있는 뮤지컬 제목들, 한국에서도 히트 많이 한 곡들 있죠. 뭐 팬텀 오브 더 오페라 같은 경우에 안드루 로이드 웨버라는 걸출한 작곡가 덕분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지금 제가 뭐 비틀즈, 롤링스톤즈 다 지금 1964년에 데뷔한 그 그룹이고, 믹 제거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도가 제가 출생한 연도입니다. 아까 그 학생들한테 끝까지 제가 정확한 제 나이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이제 후속으로 듣는 분들한테 롤링스톤즈와 믹 제거가 데뷔한 해가 제가 출생한 연도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7080 세대들 아시겠지만 저는 뭐 영국 팝 그룹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다 판명이 나는 거죠. 알고 봤더니 다 영국 팝 그룹들이에요. 제가 좋아했던 그룹들은.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들 물론 유명합니다만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원작은 영국입니다. 어떻게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중적일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우리 평범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읽어도 쉬워요. 재밌어요. 이게 바로 흥행성이라는 얘기죠. 독일 아까 쇼펜하우어 말씀드렸는데 한국말로 써 있는 걸 읽어도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한국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원문에 뭐 번역을 잘못한 건지. 근데 셰익스피어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 클래식입니다만 당시에는 파격적이잖아요. 원수지방까지 사랑한다는 얘기. 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영국에 이런 풍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또 뭐 라파엘로, 뭐 인류의 거장, 이탈리아 거장을 또 넘어서, 그래서 제가 그 이탈리아의 이걸 고차원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국 가구에 뭐 체스터필드 뭐 이런 건 호화롭습니다. 뭐 대단히 뭐죠 고풍스럽습니다. 근데 정말 호화로운 건 이탈리아 거예요. 그리고 차도 아우디, BMW, 포쉐, 뭐 그런 벤츠 물론 좋은 차입니다만 정말 비싼 스포츠카, 여기에 페라리, 람보르기니, 부가티 다 이탈리아제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뭔가 레벨이 하나 더 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악기 중에 스트라디바리라고 비싼 바이올린입니다. 이 옥션 나와서 이 가격이 위에 있는 부가티나 페라리보다 더 비쌌습니다. 몇백만 유로가 넘어요. 넘어가요. 이탈리아 사람이 만드는 수제 바이올린, 아시는 것처럼 독일 사람도 바이올린을 만들고 영국도 프랑스도 오스트리아도 만드는데 왜 이탈리아 장인이 만드는 바이올린은 이렇게 고가일까요? 전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차이 하나가 저로 하여금 그냥 어떻게 한국말로 그냥 경악하게 그래 맞아, 그것도 차이다. 그건 대단한 차이다 들었습니다. 나무를 고를 때 이탈리아 바이올린 그 만드는 장인이 고르는 참나무는 나이팅게일, 한국말로 두견새입니다. 그 새가 와서 지저귀는 나무여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나이팅게일, 두견새가 와서 지저길 때 그 지저귀는 울림이 나무태에 영향을 줘서 공명에 더 좋은 효과를 낸답니다. 아주 그 하나가 고가로 가느냐 중저가로 가느냐를,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거죠. 나무를 고를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아시는 것처럼 식물도 반응하시는 거 아시죠? 뭐 예쁘다 그러면 잘 자라고, 또 뭐 이쁘다 그러면 잘 안 자랍니다. 그 다음 스웨덴,
예, 아시는 것처럼 뭐 스웨덴 뭐 안전 관련돼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합니다만 성냥을 발명한 건 영국 사람인데 인턱식 매치 무해한 성냥을 발명한 사람은 스웨덴 사람 구스타프 파시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뭐 안 썼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스웨덴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죠. 노벨이 발명한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것도 안전 제품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그전의 폭발물은 액체 폭발물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액체니까 흔들리면 터집니다. 마차에 싣고 가다가 마차가 덜컹하면 터져요. 사람이 죽는 거죠. 배에 싣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면 터져요.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까 해서 만든 게 귀조토, 흙 속에 화약을 집어넣는 게 고체 폭발물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제 왜 스웨덴 사람들이 만드는 건 다 이렇게 안전, 뭐 인명과 관련되냐면 그런 원인을 1815년부터 지금까지 스웨덴은 전쟁에 개입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새로 지을 때 스웨덴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을 안 하니까 사람 목숨이 귀한 줄도 알아요. 인명에 대한 다른 나라처럼 경식 풍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스웨덴을 이제 인간 중립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걸 합쳐가지고 제가 이제 유럽의 경쟁력 말씀드렸는데 이 5나라만 하더라도 뭐 괄목할 만한 이게 있지만 이 중에 제가 에어버스 380 아까 학생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보잉사가 하고 싶었는데 뺏겼습니다. 에어버스에. 그 이유가 제가 볼 땐 그 유럽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창의력 같은 게 합쳐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국의 경쟁력을 말하는 대표적인 숫자는 제가 볼 땐 특허권, 뭐 여러 가지 저작권 뭐 있겠지만 저는 노벨상 탄 숫자도 중요하다고 봐요. 유럽과 미국과 비교했을 때 노벨상 탄 숫자가 유럽이 훨씬 많습니다. 이 중에 지금 가로에 든 세 나라는 노벨상이 6개 부분입니다. 그 중에 2개 부분은 그렇게 뭐 석학이 아니어도 탈 수 있는 2개 부분이 있고 나머지 4개는 정말 석학이어야 될 만한 게 있습니다. 아닌 2개 부분이 뭘까요? 문학과 평화는 뭐 그렇게 석학이 아니어도 하지만 의학, 물리, 화학, 경제학상은 그거는 뭐 대단한 그 석학이나 깊은 귀에 쓰됩니다. 바로 가로 안에 든 그 숫자가 그 4개 부분에 대한 획득 숫자예요. 전체 6개 부분이 전체라면 괄호 안에 든 게 그겁니다. 왜 미국 자동차보다 유럽 자동차를 선호할까요? 그 이유가 미국은 내수 시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량 생산하면 돼요. 팔리니까. 유럽은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 강연을 그 유럽 삼성 본사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 2011년에 처음 강연할 때 강연한 지가 꽤 됐습니다만 할 때 유럽이 그 삼성이 유럽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삼성이 1위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겠다. 저한테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뭐 안보 전문가고 뭐 다른 형태의 저에게 그 직원들한테 한번 유럽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달래요. 근데 제가 뭐 언어 얘기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끄집어낸 게 문화 전통의 바탕을 둔 이 창의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던 얘기죠. 제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거고 그분들 앞에서 임직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2012년에 제 책 유로피안 판도라 제2장이 바로 유럽인의 창의성입니다. 그때 제가 수원 삼성에 와서 외국인들 직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했는데 마무리할 때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5나라를 종합을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무겁게 지금 듣고 계신데 이 얘기는 좀 편하게 들으세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존재하지 않은 드림팀인데 제가 만들어봤어요.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인간 중심적 창의성을 갖고 있는 스웨덴 사람이 제품을 고안을 해서 고차원적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고 논리적 창의성을 갖고 있는 독일 사람이 만들고 시각적 창의성을 갖고 있는 프랑스 사람이 포장을 해서 대중적 창의성을 갖고 있는 영국이 마케팅을 하면 팔면 되겠다 해가지고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뭐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미소만 지으시고 이제 다음 얘기를 드리면 작년에 크루즈에서 제가 이제 이 유럽인의 창의성 강연을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제 강연은 이제 일본어로 동시통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준비를 했죠, 미리. 그냥 5나라를 끝나기에는 좀 뭔가 미흡해서 한국과 일본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냐면, 중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논리적 창의성을 갖고 있는 독일 사람이 만든 거를 축소 지향적 창의성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이 작게 만들어서 배달 민족인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택배를 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반응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유머 감각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문제, 저한테 던져진 질문입니다. 유럽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창의성을 얘기해달래요. 한국인의 창의력, 이건 한국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와 다시 오겠습니다만 2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을 저는 편의적 창의력과 세부적 창의력으로 저의 얘기죠. 제가 보는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표현한 건데, 인천국제공항,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계실지 모르지만 2005년부터 작년까지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이에요. 옛날에 김포공항밖에 없을 때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세계 최고공항 올라간 적이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어느 순간 한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코리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만 타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는데 중국 항공 타보셨습니까? 혹시? 그 서비스 차이, 그거 일부러 타지 마세요. 근데 그거 정말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루프트한자, 독일 쪽입니다. 뭘 달라고 그러면 혼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스튜어디스가 거의 엄마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거의 제가 중년이라는 표현을 66세 써야 되는데, 하여튼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신 것 같은 분이, 복도를 꽉 채우신 분이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분을 보게 되면 뭐를 달라고 그래야 될지. 하여튼 한국의 서비스, 언제부턴가 24시간 식당, 제가 오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배달, 식당에 심지어 벨까지 있어요. 이제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유럽에 저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편의적이에요. 기름 올림픽, 또 우리 세계 연속 11회, 일본이 9회 연속 우승을 하면서 신속 정확이 일본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그걸 한국이 뺏은 거예요. 신속 정확은 한국 사람이 최고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사람들한테는 편의적 창의성이 있을까요? 4가지 요인. 첫 번째, 바로 역사적인 겁니다.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그들에 맞춰야 돼요. 그들의 요구에 맞춰야 되고, 심지어 수탈과 탈자로 끝나는 거, 수탈, 약탈, 겁탈까지, 그건 그들에 맞춰야 됐어요. 그것까지 무거운 얘기 하셨는데 저쪽에서 우시시는 건 뭐죠? 갑자기 저의 반응은. 이 사대주의가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여전히 저는 한국의 행정 중에 정말 사대주의 깔려 있거나 외국 사람들 우선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교도소, 청송행가 외국인 전용 교도소가 있다는데 호텔이랍니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 저는 87년, 88 그때 해외 여행하면서 외국 사람들은 통과하는데 한국 사람만 짐 펼쳤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저 외국 나가도 관세, 국내에서도 관세. 한국 사람은 어디서 대접을 받나요? 한국에서마저도. 지금 남산에 올라가는데 외국 관광버스만 올라가요. 남산 타워에 올라가는 거. 중국 관광객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걸어 올라가거나 전동차를 타야 됩니다. 마을버스. 제가 한국에 오면 시간이 되면 꼭 찾아보는 곳이 있습니다. 비온이라고 불렸던 곳, 창덕궁 후궁입니다. 거기를 저는 가보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한국에 제가 살 때는 외국인한테만 개방했어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죠? 외국인한테만 개방했고 2000년 이후부터 그 비원이라고 불리는 창덕궁 후궁을 우리 일반인한테 개방을 해요. 물론 이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억울해서 한국에 오면 꼭 가봐요. 여기를 왜 못 가보게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길래 우리를 안 보여준 거야? 그거 안 끝났어요. 이 DNA 역사 여전히 잔재 있습니다. 한국 사계절 뚜렷하지만 극단적입니다. 유럽에서 저는 이렇게 하늘이 뻥 뚫린 상태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한국의 폭우 가능하죠. 또 추운 거
한국에 엄청나게 추울 때 엄청 추워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배경에 의해서 세계 어디 가도 삽니다. 알래스카 중동에 살아요. DNA가 가능해요. 견뎌내요. 그것도 하나 있고, 유교 문화, 장유유서, 나의 편의가 아니라 윗사람 편의를 봐야 돼요. 제가 어느 여대에 가가지고 결혼하면 누구의 편의에 생각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저는 답을 남편이요 그럴 줄 알았더니 시부모님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세태가 예, 결혼하면 그 시부모님 편의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미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간 사람들이 그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 하면 안 될까요? 남편 편의에 좀 맞춰주면 안 될까? 그랬는데 희망사항인가요? 저만의 여러분들 남성분들이 별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동조를 안 해주시네요. 표정이. 또 하나, 우리는 바꾸는 게 일상입니다. 자유당부터 새누리당까지 정당의 이름 안 틀리고 하실 분 계세요? 2000년 이후에 야당 이름만 8번이 바뀌었답니다. 야당도. 지금 옛날에 동으로 썼는데 주소도 바꿨어요. 이게 그렇게 급해요? 거기에 몇백억이 아니라 조 단위를 쏟아 부었어요. 지도 바꾼이라고. 그리고 호텔 이름 벨레상스 어딘 줄 아세요? 그 테헤란로에 있는 르네상스가 올해부터 벨레상스로 바뀌었습니다. 택시 운전사한테서 내려가지고 프렌치죠. 벨레상스 라고 하면 택시 운전사가 모를 거예요. 제주에 메종 글래드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전 호텔이 그랜드 호텔이었습니다. 거기 택시 운전사도 모르더라고요. 메종 글래드 가자니까 어디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주소를 보더니 그 그랜드 호텔이었대. 주인이 바뀌면 주소를 바꿔요.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부처도 다 바꿔요.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정당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 바꿈이 이게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줄표제도 은행에 가면 줄 안 쓰고 표 뽑는 거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스웨덴 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되게 편하네. 한국에 몇 년 뒤에 왔더니 한국 은행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89년, 90년대부터. 근데 지금 스웨덴 주변 국가, 말 들면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여전히 줄 씁니다. 한국은 좋은 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죠. 바꿀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름, 제 초등학교 동창을 이제 30대 후반에 만나서 반갑게 만나고 40대 중반에 만났더니 이름을 바꿨어요. 인생이 안 풀린다고 돈 주고 바꿨대. 돈 주고 그것도 돈 들여서 바꿨대요. 그 친구 성은 빼고 말씀드리면 이름이 인철이었는데 원우로 바꿨습니다. 작년에 만났는데 이름을 원래 이름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이름 바꿔도 별 볼 일 없다고. 바뀌는 게 없다고. 저는 뭐가 됩니까? 주변 사람들 그 따라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게 다 비용이고 에너지예요. 이름 바꾸면 주소 바꾸면 다 비용이에요. 혼동이 벌어져요. 전통을 세우려면 바꾸면 안 됩니다. 문화 전통을 세우려면 자꾸 바꾸면 전통이 세워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 창의성,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만화 있는데 지금 세계적이죠. 세계적이에요. 특히 전 자동차 산업 아까 말씀드린 5개국, 유럽 5개국에 한국 자동차가 다닙니다. 팔리고 있어요. 이런 나라 보셨어요? 유럽 자동차 선진국에 자동차를 팔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 수준이면 전 정말 놀라워요. 또 하나 만화 그리는 거 뭐가 있는데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이 얘기는 학생들이 있으면 좋아할 텐데 이 중에 얼마나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스폰지밥 그리는 게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반응이 세대가 그래도 있으죠. 아까 그들이 학교가 여학생들 반응 저는 그 친구를 다음에 데려갈 것 같아요. 너무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만화 하나 잘 그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창의적인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또 하나 화장품. 아까 시각적 창의성의 나라. 중국 사람들만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지 파리에 한국 화장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배합하는 거, 썩는 거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 뭘 잘하는 DNA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아까 스트라디바리 말씀드렸는데 스트라디바리가 생산된 게 1700년대입니다.
우리의 12줄짜리 가야금, 6줄짜리 검은고, 대가야 고구려 때예요. 이탈리아의 그 현악기보다 200년, 300년이 아니라 1200년, 1300년이 앞섰어요. 그리고 고려 청자, 제가 한번 강진에 가서 저 그 과정을 봤는데 정말 세부적이에요. 상감 청자는 한국 사람밖에 못 만든대요. 그 양각을 넣어가지고 다른 굽는 거죠. 또 유약을 바르고. 직지, 구텐베르그보다 78년 앞섰습니다. 우리가. 구텐베르그의 그 금속 활자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금속 활자가 나온 다음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게 발행이 된 겁니다. 모두 다 읽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아쉬워요. 직지는 먼저 만들었는데, 한글을 먼저 만들었는데 이게 보급은 좀 늦었던 거죠.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어를,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는 거, 이건 상상이 안 가지 않나요? 그죠? 어떻게 언어를 만들 생각을 하지? 언어, 그 표음 문자, 그렇고 이런 세부적 창의성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들어보신 얘기지만 저희 얘기는 오늘 더 세부적입니다. 전 이제 지금 동아시아 파견 근무로 일본에 있으면서 뭐 북경,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젓가락이 달라요. 일본 젓가락 양 끝을 쓸 수 있게 가운데 잡으면 이렇게 얍상하게 돼 있고, 중국 젓가락, 중국집에 가시면 길어요. 앞에 뭉툭하면서 얼마나 긴지 뭐 이렇게 장대 높이 뛰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이 오시네요. 깁니다. 이렇게 그런 건데, 한국 스테인레스 은수저 가장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의식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보인 눈에는 이건, 유럽 사람 눈에는 이건 경이로워요. 잡기도 어려운 이 스테인레스를 잡고 콩장을 옆에 것도 안 건드리고 찝어요. 그리고 안 떨어뜨리게 입혀놓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또 하나, 두부를 짚는데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입까지 옵니다. 유럽 사람들한테 이거를 해내라 그러면 연수받아야 돼요. 숙련공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걸 두부를 안 부서뜨리고 입에까지 넣는 것까지는 정말 수많은 고난 행군을 해야지 그게 도달할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해요. 제가 치과 뭐 말씀드렸나요? 저희 부모님이 영국에 계시는데 임플란트는 한국에 하러 오셨어요. 거기 치과가 없나요, 영국에? 한국이 잘하니까. 2년 동안 3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여하튼 한국이 잘하는 거예요. 보통 한국 사람도. 꼬매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뭐 유럽에서 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보기 싫게 꼬맸지. 꼬맨 자국이. 한국 간호사도 잘 꼬매요. 의사는 알고 간호사가 꼬매도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꼬매요. 요즘에는 거의 뭐 피도 안 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젓가락 말씀드렸고, 우리 음식은 섞어야 됩니다. 이게 배합에서 나오는 음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나 뭐죠 있죠? 고려 청자 그런 것처럼 김치, 여기 뭐 있죠? 비빔밥, 불고기 들어가는 재료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양이 어떤 게 많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넣어야 되죠? 적당히. 바로 적당히예요. 고려 청자 만들 때 그 배합 어떻게 넣어야 되죠? 적당히 해요. 레시피가 없어요. 그냥 등너머로 보면서 그걸 터득할 때까지 오래 걸리는 거죠. 그 다음 뭐 불고기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가 형용사만 세부적인 게 아닙니다. 동사도 세부적이에요. 제가 영어로 wear hat, wear necklace, wear gloves, wear belt, wear wristwatch, wear socks, wear trousers. 영어는 다 wear고 put인데 한국어는 모자는, 장갑은, 양말은, 바지는. 그 외국 사람이 한국어 배우기 어려워요. 이거 부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세부적이에요. 심지어 이건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독일에 살 때 저희 꼬마가 독일 학교 끝나고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아빠, 저 학교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쳤지 지금? 왜 학교 생활이라고 안 그러고 학교 인생이라고 그러지? 영어 라이프, 독일어 레벤, 스웨덴어 뭐 리브, 셀라비, 프렌치 비, 이탈리아 비타, 스페인어 비다. 모두 다 인생, 생활,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맥락이 다 다르잖아요.
생명과 인생과 같아요? 다르잖아요. 생활과 인생이 다른 맥락이에요. 영어에는 하나, 유럽 언어에는 하나예요. 뭐 요즘에 그 한국 그 문학 작품 중에 제가 그냥 조크를 하겠습니다. 누가 멘붕상을 탔다고 그러는데, 예, 예, 멘부커상, 예, 멘부커상을 탔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훌륭한 번역가가 해도 그들 언어로는 여기에 목숨과 삶까지 집어넣으면 더 많아지죠. 예, 해도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 세부적인 한국 언어를 유럽 언어로 옮겨도 라이프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못하도 섭섭해하지 말자. 심사 언어로 갖고는 우리의 세부적인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 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창의적이 되느냐? 예,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창의적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하루의 생활 속에 얼마나 창의적인 표현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 늘 하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 알아들어. 그리고 참신할 게 없어요. 영어로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게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에 반대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스테레오 타입, 예? 획일성, 정해진 걸 거예요. 왜 창의적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리고, 이제 제가 강연하면서 제 강연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호감을 갖게 된 거죠. 저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다가 저한테 그 문자로 제가 한국에 언제 오세요? 뭐 지금 동경에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 보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게 그냥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제가 답을 한 줄 아세요? 저도요라 그런 틀에 박힌 걸로 안 했어요. 저도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뭐 참신한 게 뭐가 없을까? 발음은 그러면 나와요. 크리에이티브한 게. 크리에이티브의 기준은 자신입니다. 내가 한 번도 안 써봤으면 창의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저작권 세계에 가면은 난 사람이 쓴 건지 아는 걸 찾아야 되지만 일단은 내가 기준이에요. 또 내가 안 들어본 거, 내가 안 써본 건 창의적인 거죠. 그 목사님한테 이랬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표현을 먼저 해버렸네요. 가슴 떨리는 고백을 주저없이 하시는군요. 그분이 그냥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요. 그 말에 그 답이 이렇게 올 줄 모르신 거죠. 그분도 처음 들어보고 저도 처음 해본 말이에요. 무슨 뭐 거의 우리 그 삶 속에 to have fun, to inspire, to move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감사하는 제 강연을 들었는데 강연 유익했습니다. 참신하지 않아요. 예,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그런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은데 어느 분이 저한테 오늘 강연 카라멜 마키아토 같았대. 잊을 수가 없어. 카라멜 마키아토는 또 뭐니? 속으로. 정말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줄 때도 잠깐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국제 안보에 대해서 강연을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강연 자리에서 질문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강연은 세상을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았대. 이건 좀 극찬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창의적이어야 돼요. 표현을.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삶 속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정치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 캠페인 선거 운동할 때 했던 거 하면 사람들이 식상해요. 새로운 거 하면 통해요. 얼마 전까지 통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현 여당이 한 번도 여당이 약자처럼 선거 운동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당인데 광화문에 피켓 들고 서 있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게 통했어요. 계속 쓰니까 안 통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새로운 걸 끄집어내야 돼요. 정권을 유지할 때도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슬로건, 새로운 걸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저의 책을 12명의 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선생님 이름 얘기하면서 바친다고 그랬는데 정작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들이 고조할아버지 이상, 할머니는 말할 것 없이 다 잊어버리죠. 왜 창의적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후세에 기억되게 되려면 정약용, 그럼 무슨 책 떠오르죠? 목미신서, 좀 본연의
철로역정, 신앙의 역시 다행입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어요. 그 철로역정, 톨스토이의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작품은 다 남잖아요. 그러려면 창의적이어야 돼요. 글을 쓰려면. 아까 다리, 그거 게이츠 헤드 브릿지, 밀리엄 브릿지, 드뷔시, 베토벤, 그들은 없지만 그들의 작품은 여전히 남잖아요. 왜 창의적이 되느냐 보면 큰 의미에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창의적이 돼요. 두고두고 사람들한테 기억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지 않으면 그냥 이어지는 거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해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선교가 썼는데 책 제목 똑같으면 되나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책 쓰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빨리 책을 내세요. 책 제목 뺏기기 전에 남이 안 쓴 제목을 써야 돼. 표지도 남이 안 쓴 표지를 디자인해야 돼요. 그 부분은 살아남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제목 짓는 사람이 아마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보트가 대신 하더라도 책 제목은 대신 못 지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골 세레모니조차도 누가 했던 거면은 딱 보여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골 세레모니 저한테는 언젠가요, 안정환인가 해가지고 우리 쇼트트랙 보복한이라고 일본 보여주려고 깃발 잡고 쇼트트랙 하는 모양, 창의적이었어요. 기억에 남아요. 또 오늘 브라질 선수들이 애기 태어났다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 그거 기억에 남나요? 그거 누가 따라하면 딱 티가 나죠. 봤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골 세레모니조차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요즘에 이거 하던데, 애기 태어나면 자기 애에 대해서 젖병 빠는 거. 이것도 많이 써먹었어요. 별로 참신하지 않아요. 그 선교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물론 학교 학부모님입니다만 좀 시대에 맞는 언어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불신지옥, 있잖아요. 갑자기 저도 기독교인인데 지나갈 때 수고하십니다 말하고 싶지가 않아. 아유,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주시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디지털 시대예요. 70년대, 80년대, 그거는 일제시대에 했던 걸 거예요, 아마. 어떤 선교사님이 했던 거예요. 일제시대에 했던 거를 지금도 하면은, 언어 표현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창의력과 경쟁력이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국 교육이 창의력과 경쟁력을 강조해요. 강조하다 못해 강요해요. 진정한 창의력, 경쟁 없는 데서 나옵니다. 진정한 창의력. 드뷔시가 그 곡 누구랑 베토벤 거보다 더 잘 만들어야지 경쟁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했어요.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발견한 게 캠브리지 대학 시절이 아니라 휴학 시절이었어요. 멍 때리고 있다가 온 거예요. 한국의 음악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재능 많은 그 음악 재능 아들 어린 학생들 피아노던 학생들이 독일에 유학 많이 오잖아요. 대학 때 독일 음대에 10명을 뽑는데 110명이 지원했다고 쳐요. 그중 100명이 한국 학생이에요. 독일입니다. 한국처럼 피아노 지망생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 뽑히는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가 한국 애들이 뽑혀요. 근데 뽑힌 다음에 말하는 얘기가 새로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웠대.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예종 나와서 마스터 클래스로 베를린에 와서 독일 선생님 딱 만나면 그쪽에 거장들 만나면 너 잘못 배워 새로 배워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콩쿨 이기려고 연습한 거예요. 본인이 심취하고 이해하고 재해석하려고 예술한 게 아니라 1등에 그러니까 연습 시간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예술은 연습 시간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심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쪽에 지금 어린 자녀들 하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 부모님들은 피아노, 바이올린 중에 어린 시절에 안 시켜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재능 있으면 더 시킬 거예요 아마. 근데 미안하게도 죄송하게도 만약에 그게 음악이든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까지 포함해서 음악을 포함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와서 노벨상을 해외 유학 갔을 경우 노벨상이든 세계적인 콩쿨 입상이 아니라 거장이 될 확률 20%.
중학교를 나와서 해외에 갔을 경우 10%, 고등학교 5%,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가면 제로. 한국 대학 교육이 창의력과 무관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 제가 만나서 얘기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4년 동안 자기는 안 찾고 남만 찾다가 끝난다고. 강의 시간에 교수님 말씀 그대로 다 옮겨 적으면 그게 A+예요. 유럽 가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런 식으로 제가 에세이를 쓰거나 보고서 냈을 때 영국 교수님이 네 얘기는 어디 있어? 남의 얘기만 짜집게. 우리는 그거잖아요. 심지어 대학 박사과정마저도.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석사를 연구했을 때도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해. 제가 아까 앞선 강연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 남의 한 얘기를,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한 주장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남이 한 이론과 정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방식대로 정의하고 또 이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앞선 신조 제가 저는 그런 걸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썼던 언어가 문화 정체성의 대표적인 그런 렌즈다. 누구 걸 인용하지 않았잖아요. 제 얘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 식대로 끌고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저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책을 7권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저자가 되는 이유, 그 다음 제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학생들 거에 준비했는데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호등이 3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3가지 색깔을 빨리 말씀하세요. 크게. 네, 제가 듣고 싶은 게 나왔습니다. 영어로 해보실래요? 예, 분명히 green이에요. green인데 우리는 파란불일 때 건너가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는 초록불인데 입으로는 파란불일 때 건너가라고 그래요. 뭐에 의한 거죠? 학습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많이 초록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중고생마저도 파란불이라는 애들을 들었어요. 제가. 누구 영향이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는 이유는, 표준말을 쓰는 이유는 어디에 달린 거죠? 부모님 덕분이죠. 보통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그거 바꾸는 거 만만치 않아요. 일단 몸에 들어온 건 만만치 않은데 제가 창의력에 대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국 학교 교육, 학교 다닐 때만큼은 창의력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창의력이 본인만의 핵심 역량, 남들이 안 하는 걸로 키워지면 그것을 갖고 기업체와 정부에서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진행시키지 말고 학교 교육은 창의력에 맞춰지는 거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똑같은 교과서로 가르쳐 놓고 창의적을 기대하십니까? 인풋이 똑같은데 창의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본인의 관심을 찾아야 되는 거고 본인이 뭔가를 해야 돼요. 저의 말씀을 드리면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찾는,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찾는 과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 연극 보러 다녔고 연주회 보러 다녔어요. 대학교 때 수업은 빠져도 특강은 안 빠졌어요. 누가 와서 얘기한다 그러면 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 생긴 이유는 저의 또래 친구랑 다른 인풋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인풋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 책을 주명진의 글로벌 진로 멘토링 이 책을 부모님께 바칩니다. 부모님과 12명의 은사님께 바칩니다라고 쓸 때 부모님이라고 쓰지 않고 앞에 표현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신 아버지와 베품과 인정을 몸소 보여주신 어머니 그리고 12명의 선생님이에요. 여기 어떤 뜻이 있느냐면 바로 자율입니다. 자율. 저는 제 대학교 선정 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들었어요. 그게 감사해요. 지금 와서는. 그러기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인생에 있어서 막 정보를 막 주고 싶잖아요. 뭐 선행학습 학생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눈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교육과 맞아 떨어진 겁니다.
선행학습 해가지고 노벨상 빨리 탈 수 있나요? 예, 못합니다. 선행학습, 예, 그거는 애를 빨리 기초 없이 그냥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해요. 탄탄하게 세워야 되는데 학교 교육, 특별히 저는 누가 뭐 교양을 쌓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 그러면 책을 집어주질 않아요. 잡지, 주간지, 월간지 중에 네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걸 읽어. 그게 저의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갖는 취향이 다르니까. 아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친구분이 쓴 책이 프랑스와 프랑스인입니다. 이분이 외대를 나왔고 이분이 기자 생활을 했게 썼으니까 저도 이미 그때 결정이 났어요. 어린이들의 꿈이라는 게 10대 때, 지금 저는 10대에 보고 본 것의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 원주에 살면서 서울로 전화 오기 전에 횡성에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를 보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항공방산부석입니다. 제 논문 주제가 스웨덴 전투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봤던 것이,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보고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었다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저의 삶이라고요. 제가 10대 때 꿈꿨던 그게 지금 유럽 생활입니다. 신나지 않나요? 10대 때 꿈꿨던 게 돌이켜보면 제 유럽 생활이라는 게 감사하고 신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청년이니까. 제가 그 설명을 지금 안 드렸나요? 드렸나요? 여기서? 안 드렸군요. 그 유엔에서 120세 시대의 나이를 미성년이 18세까지고 청년이 19세에서 65세입니다. 중년이 66세에서 79세, 노년이 80세에서 99세, 100세 이상이 장수한 노년이에요. 저 여전히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제 나이 대충 50대라고 됐을 때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몇 명이 쇼크해요. 그냥 저를 보더니 자기 아버지랑 비교가 됐는지, 주변에 저랑 똑같은 나이가 있는지 비교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긍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젊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청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어가 맞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침침할 때 안 보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노안이 왔다고 입에 하는 순간 몸은 에이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바꿔드릴게요. 40대에 그게 오면 사청한, 50대 오면 오청한. 청한으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65세 전이니까 청년 때 눈이 시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노안이라고 한 순간 몸이 노쇠한다는 거, 몸이 반응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경쟁력과 창의력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만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버니 샌더스가 political revolution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작은 불꽃이고 저의 발언이 기존의 틀을 한번 크게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에듀케이셔널 레볼루션처럼 이면 좋겠어요. 그게 효과적인 그냥 저만의 빵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반향을 일으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보람이 있는 것이 제2 강연 대한민국 진로교육 방향 제시가 한국의 진로교사 협의회에 제가 가서 해야 되는 강연 주제이기도 해요. 이 얘기 거기 가서 할 거예요. 한국 교육이 뭐가 문제인지 그 당사자 교육자들한테 할 건데 왜 학부모님한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교사와 학생과 학교가 맞아서 이렇게 그런 문제의식을 느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제가 신신호동 얘기를 다 말씀드릴게요. 학습의 연가라고 그랬죠. 파란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크를 했습니다. 우리 문교부 장관 중에 제가 교육부보다는 문교부가 많은 것 같아서 문교부 장관 중에 누가 색약이었나? 높은 사람이 그럼 따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일본 근무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경 근무하면서 동경 일본 신호등에 녹자가 아니라 푸를 청이 써 있어요. 일본어로 파란 불로 바뀌더라도 왼쪽에서 자전거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런 문구를 보면서 분명히 푸를 청자였습니다. 저의 조크를 바꾸겠습니다.
일본 왕 중에 누가 색약이었던 거야. 그것마저도 일본 잔재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했는데 제가 7080 세대고 일제가 끝난 것은 1945년인데 일제 7080 교복을 벗은 게 뭐 저랑 맞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혹시? 83년에 제가 고3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입었어요. 일제가 38년 지났는데 옷 벗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초등학교 대부분 국민학교 나오셨을 거예요 여기. 95년부터 95년을 기점으로 초등학교와 국민학교가 바뀝니다. 일본은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소학교라고 그럽니다. 지네들은 소학교라고 그러면서 한국은 왜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한국 식민들의 학교예요. 일본 한국 식민들의 학교라고 부른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빨리 바꿔야 되는 건데 바꾸는 게 일상인 한국에서 그 50년 걸렸어요. 95년에 바꿨어요. 당장에 바꿨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표현을 말씀드리면 문화로 바뀔 때 우리 1940 왜 한국 교육이 바꾸죠 계속? 왜 한국 정치 지도가 계속 바뀌죠? 법률 지도가 바뀌죠? 왜 한국은 제자리를 못 찾죠? 아직도? 왜냐하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우리가 시작한 교육제도는 일본식 관행과 전통의 미국식 교육이에요. 우리 문화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가 없었으면 향학과 서원의 바탕을 두고 서구 교육제도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안 해요. 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안 맞기 때문이에요. 왜 안 맞냐면 우리 문화 전통에 바탕을 둔 게 아닌 제도라서 그래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 크게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식입니다. 의식이 관행으로, 관행이 전통으로, 전통이 관습으로, 관습이 문화로 전이를 해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관행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바꿀 수가 있고 관습이 바뀌어요. 일본식 관행과 관습 불과 34년 11개월 19시간 식민 통치를 받은 것 뿐인데 좀 짧게 얘기했어요 지금. 36년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것도 잘못 배운 거예요. 36년 일제라고 해오니까 우리도 그냥 안 따져보고 해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제 통치기간 34년 11개월 19시간입니다. 이때 약 35년이에요. 우리 그 이스라엘의 바빌론 통치, 영국의 로마 통치 400년, 70, 한국보다 엄청 길었어요. 우리는 불과 35년인데 그때 일본이 우리를 다 망쳐놓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DNA 말씀드렸잖아요. 문화 전통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성장을 잘한 거는 한국의 정착자들이 한 말을 이제 오류 중에 하나가 한국처럼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 한국처럼 경제 성장한 나라가 없다는 말 속에 엄청난 오류가 들어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잘 된 거는 그동안 쭉 해온 유럽이 그렇듯이 그런 문화 전통 덕분이에요. 그게 우리 DNA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독일도 뭐 2차 대전 이후에 폐허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과거 해봤으니까 문화 전통, 사상 전통, 그런 철학자들, 뭐 마틴 루터던 그런 사상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실학도 있었고 우리 정신적인 기조도 있잖아요. 우리 기술과 사상이 함께 선진국일 때 그게 잘 되는 나라예요.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1%, 상위 1% 학생들이 경영학, 로스쿨, 의대가 아니라 기술이나 사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원장님한테 한 얘기예요. 그분도 수긍을 했습니다. 가장 우수한 두뇌가 사회적인 트렌드에 의해서 글로 가야 되는 줄 알잖아. 다 유도하잖아요.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어. 그러면 경영대학교 가. 경영대학교 나와서 로스쿨 가. 아까 제가 그 학생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다가 제 뭐 그 페이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얘기한 게 나왔는데 그 뭐 금전적인 게 나왔는데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교육해서 누구는 100억을 챙기지만 한 달에 200만 원 못 챙기는 사람이 3.6%래요. 6.6%래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데 신규 교육한 변호사 중에 제가 강연에서 1시간에 받는 거를 그 사람 한 달 동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세를 쫓다가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뭘 택했다고 그랬죠?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세상은 저에게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제가 한 경험이 독특하니까, 저만의 경험이 그들에게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2의 커리어, 대학교 졸업해서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하더라도 50대 지나면 대기업은 나와야 되고 공무원도 60대는 나와야 돼요. 아직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거기에 맞추지 말고 66세, 제가 말씀드린 중년 이후에 또 다른 제2, 제3의 커리어를 뭐를 해야 될지, 공무원 경험, 대기업 경험 다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내 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 설계를, 맞아, 66세 이후에 전문가로서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면 그 순간 다른 사람들과 제가 뭐라 그랬죠? 경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만의 관심과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제가 세계의 축이라는 첫 번째 책을 쓰기 전에 신동아에 쓴 삼성의 벤치마크,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쓴 신동아의 월간지에 쓴 짧은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모은 게 19년입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중요하대요. 1987년에 교수님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2003년에 삼성의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전무님이 스웨덴에 가면서 갑자기 발렌베리 가문이 한국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저보다 발렌베리 가문에 대해서 잘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제가 영어로 대학교 들어가서 영자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연습은 많이 했지만 실어주질 않더라고요. 심지어 대학교 영자신문사조차도 뭐 기존에도 아니고. 유럽에 있으면서도 신문사에 실으려고 파이널스 타임즈 보는데 안 실어줘요. 제 글이 실린 거는 2000년이에요. 국제저널에 실린 거는. 제가 영어로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6년이 걸려서 비로소 제 영어 글이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교육 4년 짧습니다. 대학원도 짧아요. 그러니까 저의 지난 생활 30년 또는 40년을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이건 긴 길이고 어떻게 보면 길게 보고 가야 될 길이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거 이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저의 2의 커리어 말씀드렸는데, 저를 미래학자, 안보 전문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제 두 번째 커리어가 작곡가, 소설가, 이미 4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곡은 제 이번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도성이 뭔지 아세요? 영국에서 작곡을 하고 이 곡을 클린 리차드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악보와 함께 영어로 커버레터를 써가지고 클린 리차드한테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그 책에도 공개가 돼 있어요. 답장 없었어요. 제가 보낸 거는 이제 런던에 있는 주소였는데, 그 포스트 박스인가 어디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기 바베이도스가 있더라고요. 저기 서인도제도. 그분이 요즘 거기 살아요. 제 편지를 안 열어봤나 봐요. 근데 이제 소문 나고, 왜 그랬냐면 제 곡의 느낌이 클립 리차드의 비전스와 비슷하다고 제가 듣었어요. 당신의 곡 중에 비전스의 느낌과 제 자장가가 너무 비슷하니까 당신이 불러주면 전 세계에 한국말을 하는, 구사할 수 있는 8천만의 한국 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사랑할 거라고, 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면 좋겠다고. 그게 마지막 문구예요. 그거를 이제 영어와 한글 번역으로 제가 보냈는데, 시도 자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왕실로부터 받은 장학금 100군데도 넘게 시청서를 쓴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프로액티브니스, 주도성과 스마트니스, 그리고 카인드니스라고 학생들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니스, 실력 어느 정도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주도성과 인정이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인정받는 방법이 있지만 세상의 타이틀 잠시다.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고 싶으면 여러분들 말씀 책을 남기던 뭔가 창의적인 걸 남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 자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성공한 삶이다. 다른 타이틀이 아니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선행과 베품과 그런 섬김이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3, 4대가 지나도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지만 1년을 가르쳐도 학생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진정한 성공의 척도예요. 근데 이제 그 세상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사회에도 그냥 그런 생계형 비전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진로멘트의 골자고, 특별히 여기 또 우리 같은 신앙을 하는 부학부님이 모여주셨는데요. 어느 그 성신여대에서인가 저한테, 제가 강연 끝나고 나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저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요? 물론 기독교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종교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때 딱 떠오른 말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아버지의 자율적인 환경,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베품과 나눔. 저는 저희 집이 좋았던 게, 이거는 잘 새겨드렸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칭찬에 정말 인색하세요. 우리 아들 최고란 말은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만 안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들 최고란 말도 아직 안 들어봤고, 근데 어머니가,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 친구분의 책이 기자였으니까 뉴스 보는 걸 좋아했어요. 시사적인 걸 좋아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나서 어머니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어머니가 어이구 우리 아들 만물 박사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한 번 하셨어요. 인생에. 칭찬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거 기억해요. 우리 아들 착하지란 말을 제가 2년 전에 들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아들 착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늦지막히 듣게 되죠. 우리 아들 착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가 애의 자신감과 긍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감사하게도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그 교회에 장로님의 최연소 그 연령이 35세래요. 그 교회 헌법에 35세의 장로가 되셨어요. 아주 빠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유럽의 석학 5명 중에 제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중에 제가 최연소예요. 이것도 DNA인 것 같아요. 예, 장로를 최연소로 하시더니 이 아들은 유럽 석학 중에 최연소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저는 제 나이 3살 때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 자긍심과 아버지의 교회 리더십을 보고 자란 겁니다. 아버지가 가끔씩 교회에 인도하시고 또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지금 이 화술 그런 것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학습에 의한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끌어내는 얘기들을 저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어머니가 편하게 저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뭘 먹고 싶다고 할 때, 저는 3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형이 2살 위에 있는데 저는 형 둘은 그냥 해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뭘 해줘도 잘 먹어요. 어머니가 평양분이 돼서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는 대로 먹어요.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해요. 뭐가 먹고 싶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딱 한 번 한 거예요. 이것도 아는 게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구나.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이 알아야 돼. 우리 아들 만물 박사니까. 제가 안보 전문가인데 한국에 와서 공군에서 강연 2000년에 하다가 책 나오고 뭐 하다가 2014년 통일 대박론 나오고 통일 강연 시작했죠. 스웨덴 나오니까 안전 강연 시작했죠. 지금 진로 교육 강연 시작했어요. 제 분야가 말 그대로 제 관심은 폭이 그냥 어디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저한테 뭐 주제를 주면은 그거를 잡아내는 거죠.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면 창의력이란 뭐냐? 바로 교육과도 관련되는데 주제와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지금 제가 KTX 타고 오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주제와 문제를 잘 정해야 돼요. 처음에 학생 때는 남이 글을 볼 때는 주제를 파악하잖아요. 내용이 뭔가. 그 수준인데 나중에 창의적인 레벨에 올라가면 내가 주제를 정해야 돼요. 이제 논문 제목,
내가 정해야 돼요. 남이 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새로운 거 잡아야 돼요. 주제를 정하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그럴 줄 알게 만드는 게 우리 교육의 역할이에요. 또 한 가지, 주제의 종국적인 목적은 뭐냐?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서론도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서론에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결론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거고, 문제는 해결책만 제시하면 돼요. 문제는. 답을 제시하면 되지만 주제는 더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제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강연은 지금 이 내용은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KTX 오면서 떠올라서 메모를 하면서 정리했던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교육하고도 관련되고 창의력하고도 관련되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국제적인 역량 얘기할 때 세 가지, Analytical Thinking, 분석적 사고, Flexible Thinking, 융통적인 사고, 마지막이 Strategic Thinking, 전략적 사고. 이 세 가지 사고,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분석적 사고와 융통적인 사고와 전략적 사고를 국제기구에 근무하려면 요구하는데 거기에 크리티컬 싱킹, 이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포저티브 싱킹,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신문을 이해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으면 되지. 그리고 신문을 들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인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앞서 중학생들한테 제가 영어가 국내파인데도 불구하고 출중한 영어가 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영어로 동시에 같이 읽었다. 중요한 거는 한국말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으로 뭘로 썼을까 미리 짐작을 했어요. 이 표현은 영어로 뭘까?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 얘기할 때 그게 시절을 쫓아 뭘까? 영어로 in season이었잖아요.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기 봤더니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에요. 한국 표현은 좀 다르지만 영어 표현에는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강연할 때 한국 성경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영어 성경에는 the salt of the earth, the light of the world로 나와요. 한국어에는 세상인데 영어의 salt는 물질명사, the earth, 형이 화학적이고 the world, the light는 추상명사, 형이 사학적이에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쁘든지 이걸 나누면 되겠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를 영어를 잘하려는 걸 떠나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독일어도 하니까 분명히 라틴어로 된 성경을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다. 찾아봤더니 역시나 영어 디어스, 독일어 데어 에르데, 그리고 벨트, 디벨, 독일어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세상과 세상을 지구와 땅, 세상과 이 속세를 포함하는 그 뜻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더 나누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이제 제가 청년들 할 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는 게 단순히 영어 실력은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고 성경에 대한 이해 폭마저도 넓혀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언어를 하냐에 따라서 그 창의력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저는 제 사고는 여러 언어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문화 정체성의 한 렌즈니까, 표현하고 있는 렌즈.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의 주재원으로 갔는데, 독일의 주재원으로 갔는데 영국 학교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학교 보내고 독일 학교 보내면 좋잖아요. 제 경우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어머니가 저를 편하게 해준 두 가지. 어릴 때 저는 우리 집이 좋았던 딱 한 가지 이유. 옷이 더럽혀도 우리 집에 들어가도 옷이 더럽혀져 가도 저희 집은 괜찮아요. 근데 제 친구는 혼날까 봐 겁을 먹었어요. 옷이 찢어져 있거나 더럽혀서 엄마한테 혼난대.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 집 좋은 집이다. 우리 집 그때서 알았어요. 또 한 가지 어머니의 갖고 있는 성향 말씀드리면
칭찬 아까 딱 한 번씩 했다고 그랬죠. 제가 집에서 와가지고 학교에서 뭐 친구랑 뭐 얘기하면 쭉 듣고 싶다가 네 친구 얘기도 들어봐야 돼. 이런 엄마가 다 있어. 뭐 이렇게 속으로. 다른 엄마들은 우리 아들 옳다 그래가지고 당장 쫓아갈 텐데 저희 어머니는 네 얘기도, 그러니까 제가 좁은 흥분해서 얘기하면 얘기를 안 들어주세요. 조곤조곤 설득력 있게 엄마를 얘기할 때 들으세요. 흥분해서 얘기하면 나오는 반응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배경도 참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런던에 부모님 사시는데 지난해 가가지고 제가 커피 타 먹다가 그 황실 장미 그 좋은 커피 잔을 깨트렸습니다. 그 타일에 쨍그랑 소리가 나오니까 어머니가 딱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 이제 새 거 사겠구나. 안 깨지면 새 거 사겠니? 도대체 그 관대함, 그게 저로 하여금 어디 가더라도 이 지금 자신감 있죠.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뭐 믿음의 뭐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냥 부끄러워요. 제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보고 자란 그 환경이 어머니 남다르셨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어머니 정말 남다르셨네. 다른 엄마랑 달랐네 느껴지는 거죠. 칭찬 딱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임팩트 있는 걸로, 남들이 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뭐 제가 뭐 교회 다니다가 그 사춘기 때 아버지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 아버지 말씀, 그럼 너 오지 마. 그럴 때가 있어. 이 녀석이 뭐 이렇게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공감적 경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2012년에 책이 2권이 나옵니다. 동시에 저의 뭐 5번째, 6번 책.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그 이메일 내용이 이제 책에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골자는 뭐냐면 듣기를 잘해라. 한국에 저자 강연 가는 아들한테 쓴 편지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잘 들어주면 네가 존경을 받는다. 이건 또 뭐지? 지금 말하러 가는데, 그래서 제가 동창들 만나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일주일 유럽 여행 갔다 온 친구가 유럽 얘기를 합니다. 전 듣고 있고. 24년에 산 저는 그냥 이 친구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의 차이점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의 경험이고, 그죠? 들을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강연하니까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 주로 어디 대화석에 하면 들어요. 그 좋은 점이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밥을 사고 싶어 해. 매번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까, 들어주는 사람 얘기 꼭 연락해. 다음에 꼭 연락해. 다음에 어디 맛집 가자 먹으러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듣고 있으니까. 뭐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나요? 지금 저의 교육 방법.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냥 제가 하는 건 많이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율적인 말. 제가 이제 제 애 둘 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저 따라서 다른 나라들 언어를 다 해요. 한국어도 잘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와서 얘기하면, 대화를 하면 외국에서 오는지 모를 정도로 잘해요. 한국 교육을 제가 지독하게 시켰습니다. 많이 시켰습니다. 자기 전에 한국 소설, 동화 들려주고 자게 하고 잠들게 하고 많이 저의 언어가 생활 한국어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스웨덴에 살 때, 저 유럽 생활 24년 중에 스웨덴이 4년이고 독일이 11년인데 스웨덴 살 때 저는 토요 한국어 학교를 안 보내고 토요 중국어 학교를 보냈습니다. 이 무슨 또 열이죠 이건? 왜냐하면 또 2가지 이유예요. 저는 한국 사람끼리는 한국말을 해야 된다 해요. 그리고 형제끼리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많은 1.5세들이 해외에서 엄마 아빠하고는 한국말을 하는데 형제 자매끼리는 현지어를 하는 바람에 한국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형제끼리도 아들만 둘입니다만 한국어를 시켜요. 그게 또 살려줬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다가 그랬나요? 중국 학교를 보낸 이유가, 한글 학교를 보내면 노는 시간에 거기는 애들은 놀 때는 스웨덴 말로 놀아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깨지는 거야. 다른 집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가 싫었고, 한국어를 잘하려면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을 토요일 날 한글 학교 안 보내고, 이 부분을 저 남자 우리 그 아버지 분들이 잘 들으세요. 그 중국 학교에서 받아주는 조건이, 영국에서 금방 온 애가
중국어를 가르치는 건 방법은 스웨덴어로 가르치는 겁니다. 스웨덴어를 못하는 애를 중국어를 가르치자고 앉은 이유가, 이 조건은 뭐냐면 제가 스웨덴어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를 제가 중간에 스웨덴 말로 한국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 시간에 같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중국어 설명을 스웨덴어로 했기 때문에, 초급반이기 때문에. 그걸 6개월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반나절은 애를 위해서 할애를 했습니다. 또 다음, 스웨덴 생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 생활한 이후에 독일 가서 독일 학교들 보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 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대인 학교와 카톨릭 학교와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었는데 저희 애를 유대인 학교를 보냈습니다. 선택은 애가 한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하루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걸 트라이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애가 하루를 다녀보는 거예요. 3달 학교를 다 다녀본 거예요. 근데 다행히 두 애가 이구동성으로 유대인 학교가 좋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점심이 가장 맛있었대요. 뭐 그건겠습니까? 그때 저는 유럽 생활하면서 한국 학부모로서 중국 학부모들을 만나게 됐고, 유럽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 교육 덕분에 유대인들 학부모들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경험, 그 폭이 그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닌 거죠. 그들 문화와 서로 교류하면서 더 느끼게 된 게 저한테는 그렇고, 아까 외국어 말씀드렸는데, 외국어 여러 언어를 하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언어별로 쓰는 얼굴 근육이 다 다릅니다. 페이셜 머슬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하면 얼굴에 다채로운 근육들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 하는데,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영어 기본입니다. 영어 이외에 뭔가를 관심 있다면 시키세요. 그리고 뭐 작곡가 말씀드렸지만 작곡, 뭐 예술을 관심 있다면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미 늦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받은 그대로 그냥 기회,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할 때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셨어요. 중2 때, 지금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중2인 저를, 제가 이제 강원도가 원주가 고향이고 친구랑 같이 둘이서 강릉 여행 갔다 오겠다고 해서 그걸 승낙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중2 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중2 부모님이 친구 둘이서 어디 갔다 온다면 허락할까? 그런 차원에서 자율이라는 뜻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집이니까 됐지 뭐 이렇게 얘기 마시고 그게 자율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제가 뭐 저자로서 국제 이런 기구에 근무하고, 그러니까 제 경험이 학습이 남달랐기 때문에 저의 아웃풋이 남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교육과 학습의 결과란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부터 그 문화까지 이어진다고.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게 딱 2가지입니다. 교육과 학습이에요. 문제는 학습이 더 무섭습니다. 보고 듣는, 좋든 싫든 보고 듣는 모든 게 학습이에요. SNS, 친구 대화, 부모님의 대화. 저는 부모님이 새벽기도 꼬박꼬박 다니시잖아요. 부모님이 새벽기도 가자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대학원 때부터 그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침에 나가실 때 교회 갔다가 저도 학교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딱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찍 학교 수업하기 전에 뭐 학교에 도착하면 벌써 뭐 6시 반, 7시 전에 학교 도서관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새벽기도, 부모님의 그냥 스테디, 변함 없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것들이죠. 그게 따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일관성이 있는 꾸준한 그런 모습들을 다 본다는 거죠.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제 강연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쥐고 있다가 이게 손이 안 펴지는데요. 여기 지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한두 개만 받고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예정한 시간을 많이 오버했습니다만, 이 마지막 슬라이드 중에서도 창의적이죠. 제가 그랬죠. Creativity is connectivity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한 거는 드뷔시의 곡과 베토벤의 곡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 있는 사실인데, 그게 왜 그런 느낌을 주는지를 저는 커넥티비티, 연관성을 설명한 것 뿐인데, 사람들은 오늘 강연 참신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니까. 창의성이 뭐라고 그랬죠? 유닉니스 또는 뭐 동창적인 거, 비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건 제가 하나 갖다가 붙인 거죠, 그냥. 근데 하기에는 아까 학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언어로 땡큐를 붙였습니다. 그 각 나라별로 땡큐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마저도 변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강연 앞에 들으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뭐 똑같은 거 해도 되겠지 하지만, 심지어 오늘 강연 준비할 때 이 색상마저도 이거 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 슬라이드 순서 누가 이러라고 저러라고 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향후에 첫 번째 커리어 이후에 두 번째 커리어 저처럼 어떤 분야가 됐던 전문성을 갖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면 그냥 맡기는 겁니다. 주제를 주고.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저는 하면 되는 거예요. 책을 쓰는 큰 묘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독자들이 제가 쓴 대로 읽어요. 저한테 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나의 주관, 나의 시각으로 읽어야지, 이거 오르신 말씀하고 읽으면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본론에 빠지고 책 한 권에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전 고등학교 때 저만의 좋아하는 한국 사람 문체가 있었습니다. 2명인데 그 사람이 한 명이 김동길 교수. 김동길 교수의 한글 문체는 편했고 쉬웠어요. 또 하나는 이어령 교수. 그분은 너무 샤프해. 이렇게 탁탁 집어요. 왜 딴 사람이 못 보는 걸 보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신호등 색깔을 얘기했었죠. Say what you see, not you are taught. 배운 대로 말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얘기해라. 이건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인데, 바로 이어령 교수가 10살 안 될 때 서당을 다닐 때 우리 모두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하는 천자문, 하늘천 땅지 따지 거려 뭐 거무련 누르왕 하는데, 그 꼬마 이어령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르왕, 땅이 노란 거 맞는데 왜 하늘이 까맣지? 주경 야동이니까 그러겠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데 그 소년 눈에는 하늘천 땅지 푸를청 누르왕이 맞지 않나? 블루스카이. 저는 그 순간 이해령 교수가 80 넘어서도 저작 할당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배운 대로 얘기하지 않고 들은 대로 얘기하지 않고 보인 대로 얘기해요. 또 하나 이거를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건 say what you see, not you are taught. 배운 대로 얘기하지 말고 보는 대로 얘기하는데, do what you sense, not you are told. 들은 대로,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느낀 대로 해. 이거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분들의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의 판단이 가장 우선한 거예요. 주저하면 안 돼요. 물이 들어와요. 배가 기울어져요. 그러면 동물적으로 그냥 기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범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말 잘 듣는 애들이거든요. 선내가 안전하다 방송이 나간 게 결정적인 미스였지만 그 말을 들은 그것도 또 다른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의력과도 연관되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 학교에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엔티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창의성이 있으니까. 그래야 창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야 내 주장,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질문하시죠.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통일이 일어난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교육자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이상입니다. 뭐 통일준비위원회도 있고 있지만, 통일 준비할 때 가장 큰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가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교육을 시킬까예요. 그러려면 북한에서 지금
뭐를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지 교과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교과서가 뭔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몇 년 전에 KDI 가서 강연했더니 그게 입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몇몇 탈북자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위해서 보고 있어요. 전 좀 조금 답답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게 비밀 문서가 아니잖아요. 북한 교과서는 얼마든지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것 놀랍기도 했고, 제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바로 그거죠. 한국의 뭐 앞으로 미래 지정 중에 하나가 북한 사람들 재교육, 교육자, 교사 양성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 정말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들을 뭘 그동안 가르쳤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통일 한국의 전체 통일된 교육 과정, 교육 교과서에 대한 연구와 사전 준비가 제가 볼 때 엄청난 일이고, 그거를 누가 해야 되죠? 지금 탈북자들 많잖아요. 28,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재교육시켜서 하면 되고,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동덕교사를 1년간 교육시켜서 서독교사로 재발령했어요. 우리는 그러기는 힘들 거예요. 평양 보통학교 선생님을 여기 학교 선생님으로 1년 재교육하고 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1년 갖고 안 될지도 몰라요. 재임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또 써야죠. 이 과목이 세상적이랑 관계가 없는 과목들 있잖아요. 수학이나 물리나 그런 쪽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들까지 세부적으로 그건 엄청난 사업이고 엄청난 일원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제가 쓴 칼럼 중에 2050년에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가 된다는 칼럼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어 2050년 세계 5대 반열에 그래서 쓴 건데 10대 언어가 아니라 5대 언어예요. 순서로 말씀드리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다음에 한국어가 많이 쓰이는 언어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뭐 미래학적 시각에서 쓴 글인데, 앞으로 지금 뭐 케팝 그런 걸 떠나서 오히려 제가 했던 선진국 언어보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 있죠. 우리보다 좀 뭐 동남아에 있는 그런 언어들, 그 현지 언어와 한국어를 현저로 가르칠 수 있는 분야, 그 교사 그 수요 앞으로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 중에 국문학이나 어학이나 외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분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건 책이 안 한 얘기예요. 여기서만 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강연할 때 제가 그냥 앞으로 한국어에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수요가 아니라 그냥 네이티브 스피커를 그들도 원하는데 현지말을 할 수 있는 네이티브 스피커이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에도 물론 있지만 우리보다 우리 거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 있죠.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에 혹시 관심이 있다면 그쪽 언어와 그 우리 말한 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와 그 외국어를 매치시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학 전공 딱 하나만 해서 안 돼요. 그거는 전문가가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뭐 했죠? 언어를 했죠. 지금 대학원과 거기 과정에서 제가 항공 방산 분석가가 됐잖아요. 연구 주제가 그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 바탕에 또 다른 자기의 장기가, 스페셜리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을 했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금융을 접목시키든지. 제가 이제 골드만삭스에 있는 이제 미국 아는 그 사람이랑 얼마 전에 얘기했더니 그런 사람이 드물대요. 자기 컴퓨터 사이언스 5년 하고 금융에 2년 있었는데 이제 조금 10년 넘게 했었죠. 근데 엄청난 하이플라이어예요. 한국 기업에서 스카웃을 얼마 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어떤 그런 대학 선정이나 그런 게 이제 접목을 해야 돼요. 앞으로 탄소 시장, 기후 변화에 의해서 탄소 시장이 새로 들어온 시장인데, 증권 거래처럼 CO2 가스를 배출권으로 이게 파생 상품으로 팔립니다. 이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환경학도 해야 되고 경제학도 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학과 개발학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영국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언어까지 더해주면, 특수 언어까지 하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그냥 하나에 멈추고, 제 인생이 그렇듯이 제 인생 그 청정까지 뭐라고 그랬죠? 하고 있는 지금의 이 타이틀 말고 소설가, 사회사학과, 저는 뭐 제가 만들어야 되는 재단도 있고
또 그 환경 문제 있어가지고 산불 끄는 거, 지금 CO2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산불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산불 끄러 가는데 저는 그 인원을 그냥 우리 한국의 슬픈 현실 중에 하나가 청년 자살률이 높잖아요. 자살하지 말고 산불 끄러 가자. 산불 끄다 죽더라도 그게 낫지 않겠냐 해서 그런 식의 일거리, 우리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엄청난 일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산불 나는 지역에 투입하려면 그 수송과 로지스틱스와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우수한 인력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의 또 다른 비전입니다. 그들에게 교육시킬 때 산불 끄는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넣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인생을 사는 게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소방교육 한 일주일 시키고, 우리 정신교육으로 바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혹시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장례식이 너한테 주어진다. 개죽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례식을 넌 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이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선한 사업이 저한테 또 다른 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많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아이디어를 뺏어도 됩니다. 빨리 하셔도 돼요. 이거 산불 끄는 사업에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글로 일거리를 줘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질문하셨는데 혹시 있으세요 질문이? 이미 시간이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박사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어학 아무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또 기계가 많이 발달해서 어떤 사람은 그 번역기나 그런 기타 기계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어렵게 어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냐 그런 좀 회의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오늘 말씀드리면 또 그렇지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지? 앞으로 사라질 직업 702가지 옥스퍼드 대학교의 오스본 교수가 인공지능과 교수예요. 그게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702개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상당히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개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조각가가 오토메이션 자동화와 우리 그 로봇에서 대체가 된다고. 근데 대체가 안 되는 조각가가 있죠. 큰 기업 앞에 짓는 그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그런 건 전문 조각가, 최고의 창의성을 인정받는 조각가는 살아남잖아요. 갬블러, 그것도 로버트가 대시한 그 카지노의 딜러, 여기서 안 맞는 얘기 합니다만, 그거 기계나 로버트가 대신할 수 있지만 정말 고가의 갬블러들은 사람을 놓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창의성을 요하는 그 자리만 남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번역기로 옮기는 거에 한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보셨을 거예요. Example of my proactive life 해가지고 영어로는 주도적인 삶의 예들이라고 썼는데 한글로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보람을 느끼는 일들이에요. 이 번역은 기계는 못 뽑아내요. 저는 저의 한국어가 훌륭함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 한국어 구사력이 저의 어휘와 그런 것들이 괜찮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일부러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번 책 조명진의 글로벌 진로 멘토링 그 후편에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한 국제 역량을 저는 영어만 넣은 게 아니라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영어 이해하는 사람들, 알아듣는 사람 많지만 한글로 번역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재창조라는 얘기죠. 그거는 번역기가 못 해내요. 저는 많은 부사를 갖고도 고민을 해요. 이게 뭐가 적합할까? tactfully 했을 때 이걸 요령 있게, 재치 있게. 국제기구에 근무하는데 재치 있게는 좀 격이 안 맞지? 그래. 요령 있게로 가자. 이런 고민을 알파고 기계는 못 해요. 하나만 찝는다면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번역을 하더라도 정말 언어의 차이가 뭔지를 문화적인 걸 투영해가지고 영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번역가는 살아남아요. 기계적인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번역 속에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어의 세부적인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영어로 아무리 뭐 라이프로 옮기지만 어떤 경우는 리빙도 찾을 수 있겠고, 예, 그런 약간의 그 변형, 센스가 그런 것들이 사람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의 창의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아요. 못해요. 아이고, 교장선생님이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저기 모사님이 마무리 해주시나요? 제가 지금